자, 첫 번째 영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이 오셨네요. 네. 예. 자, 첫 번째 영화 PTA의 신작 리코리시 피자로 정해주셨어요. 폴 토마스 앤더슨 늘 약간 영화를 개봉하면 숙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워낙에 영화적 밀도도 높고 장면 완성도도 빼어나고 경탄을 자아내지만 그런 만큼 뭔가 보러 갈 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벽이 있긴 하잖아요. 그 세계에 진입하기까지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약간 앤더슨 영화가 뭔가 되게 중력이 무거워지고 선뜻 발을 들이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와중에 지금 신작 9번째 영화죠. 리코리시 피자는 약간 초기의 네. 분위기로 돌아가는 느낌도 있고 아마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가벼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북이나잇보다도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이 젊다는 점에서는 그 97년에 만들어진 북이나잇하고 좀 자매 영화 같은 느낌이 있고 사실 그 이후에는 되게 중년 남성들이 네. 많이 PTA 세계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연대 자체도 또 자기가 어렸었던 시절, 감독이 어렸던 시절 1973년도에 캘리포니아 산페르난도 밸리 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또 얼마나 TV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살겠습니까? 그 지방에. 근데 그중에 또 아역 배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아역 배우였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해서 성인 배우까지 이어진 아역 배우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전혀 영화나 TV 쪽 일을 하고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인으로서는 그런 사람들도 인구가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2명인데 그중 한 명은 그런 이제 좀 슬슬 배우 아닌 인생 이기를 준비해야 되는 좀 조숙한 15살의 게리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소년과 그가 졸업앨범 사진 찍는 날 만난 출장 사진 기사의 도우미. 근데 그 출장 사진 기사는 막 성추행을 막 하는 좀 변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한테 고용된 25살 된 알라나 케인이라는 여성 이렇게 두 사람이 리코리시 피자의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리 발렌타인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자아가 튼튼하다고 해야 될까? 근자감이란 말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15살이고 알라나는 반면에 25살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재능도 없지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데 방향성이 좀 부족한 약간 서로가 보완하는 느낌이 있는 저는 근데 이게 연애행위지 아닌지 첫사랑이라고 많이 카피가 나와 있긴 한데 또 그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좀 복잡한 관계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게리가 배우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벌리는데 그 사업에 이 알라나가 조인을 했다가 빠졌다가 한쪽이 구애를 했다가 거절했다가 질투를 했다가 뭐 이런 그 두 개의 선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 한동안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에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시놉시스를 이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는 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의 그냥 주제를 무리해서 좀 하나로 정리해 보면 결국 그냥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고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이 겉모양을 보고 이거는 사랑, 뭐 우정. 연인, 우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 다들 알다시피 사람끼리의 관계가 그렇게 딱 정의되진 않고 오히려 모호한 경계에 있는 측면들이 훨씬 더 많은데 뭐 스타일적으로는 폴 토마스 앤더슨은 그런 모호한 지점들을 영화 형식까지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분인 것 같고 이야기도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사람과 집단 군중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집중하는 얘기들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아마도 리코리시 피자가 그 이전에는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가 그 위치를 차지했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 가장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 뭐 가벼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토마스 앤더슨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장르적인 어떤 패턴으로의 가벼움, 유머, 따뜻함 이거랑 또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뭐라고 딱 정확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하나의 어떤 선형적인 서사나 스토리 라인으로 사건의 연결로 정리되는 영화는 아니고 뭐 좋은 영화가 늘 그렇듯이 뭐 무드와 뉘앙스로 가득 네. 채워져 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영화가 지정한 1970년대라고 하는 시기가 되게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할리우드로 치면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영화사에서 막 뉴 할리우드라는 말 하잖아요. 수직 통합된 그 시스템이 좀 깨지고 구식 할리우드가 깨지고 좀 인디가 부상하고 뭐 그런 그 구신 체제가 교차하는 그때쯤의 네. 시점. 사회적으로는 영화에도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뭐 오일 쇼크가 왔었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60년대가 끝나고 굉장히 보수적인 80년대가 그 오기 전의 시대. 그래서 성차별적인 행태들도 그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의 나이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은 그런 좀 특이한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굳이 70년대로 가져갔을까 할 때 이런 얘기들이 거부감을 덜 줄 수 있는 연대를 이때로 찾은 게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네, 만약에 이게 2000년대나 2010년대가 배경으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뭐 쇼 비즈니스 종사하는 젊은이들은 그 지역에 많이 살겠지만 네.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게 미성년자잖아요. 한 네, 사람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딴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성별이 바뀌었으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가령 15살이 여자아이고 25살이 남성일 경우에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겠느냐 뭐 네.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지금 남녀가 바뀐 상태에서도 그래서 아주 묘하게 이 영화가 성적으로 되게 결백하달까? 받아들여지죠. 예. 뭐 어떤 곳에서는 플라토닉한 예. 첫사랑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관계가 일테면 정말 물침대 팔잖아요. 물처럼 유동치는 이렇게 딱 정의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그 상태들을 다 조망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딱 이름표를 붙이는 건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하고 근데 70년대 왜 70년대냐라고 하면 뭐가 먼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가 먼저 디자인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대를 네. 선택한 건지 시대를 고르다 보니 이런 쪽으로 나아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 헐리우드 유명 제작자인 게리 고츠만이라고 하는 분의 실제 성장담을 상당 부분 극화했다고 하고 자라서 영화 제작자가 된 네네. 게리 고츠만이 이제 맘마미아나 네. 아니면 나의 그리스마스 웨딩 뭐 이런 거 제작한 분인데 실제로 폴 토마스 앤더슨이랑 되게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고츠만이 52년생인데 폴 토마스 앤더슨 7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70년대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70년대는 아기 때네요. 그렇죠. 상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얘기를 들어서 이를테면 내가 잘 아는 선배 아니면 형이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워 모아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진짜 얘기로 엮어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래서 화면 전체에 약간 북이나잇하고도 차이가 약간 노스텔지어 광채가 좀 샴페인을 좀 뿌려놓은 것 같은 화면에 그런 색감도 그렇고 분위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되게 너그럽게 느껴진달까? 뭐 인물을 좀 이렇게 자기 자전이라기보다 부모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PTA 감독님이 기분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게리 발렌타인이 사업 버리고 뭐 좌충우 떠나는 거 상당히 비운의 인물로 그릴 수도 있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그 배우 커리어는 끊기고 팬텀 스레드 생각해보면 신경증적인 집착 이런 게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PTA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약간 그리움, 넉넉함 뭐 이런 좀 관용 혹은 그 시절에만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나 청춘이야라고 하면 뭐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생물학적인 분류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점점 올라가고 있죠. 나이가 청춘이. 그렇죠. 네. 생물학적인 분류는 이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뭘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사고 쳐도 괜찮은 혹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허락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렇게 치면 청춘의 시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1970년대가 그런 시기 아니었나? 대중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자유분방한 사고 소위 말하는 히피 문화로 대표되는 뭔가 이런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을 폭발하는 시기 사실 1980년대부터는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급격하게 보수로 네. 넘어가잖아요. 네. 보수 자본주의화로 넘어가고 그게 이어져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까지 네. 가는 분위기인데 그 이전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진보 자유 이런 정신의 정점 찍는다고 하면 그 시기가 아마 1970년대가 아닌가 싶고 그 시기에 다시 끝자락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폴터 네. 마틴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우리 때는 하면 그런 얘기에 대한 일종의 동경이나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남매 여름밤도 그랬는데 네. 우리가 실제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기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있잖아요. 네. 내가 거쳐온 시기는 아니지만 여러 미디어들 통해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하고 마치 그 시기가 원래 내가 실제로 겪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 70년대 아니면 영화라는 매체가 약간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70년대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하면서도 뭐 늘 아시겠지만 이 감독님은 인물의 결함을 가려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막 거기 꽃무늬 반창고를 붙여주지는 않지만 네. 어쨌거나 시선 자체가 약간 거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관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거저거 지나서 첫 장면에서 졸업사진 찍는 날 막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서 머리 빗고 막 줄 서 있는데 이 줄과 반대 방향으로 알라나가 걸어오면서 거울 필요한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때 트래킹 쇼트. 네. 이 영화가 달리나 트래킹을 되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장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슛이 사실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 멋있으니까 약간 침이 고이는 것 같은 맛있는 뭔가가 눈앞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막 카메라랑 캐릭터가 막 자유회전을 하면서 막 흘러가는 그 느낌이 내용을 떠나서 그 각각 그 시퀀스들에서 얻게 될 그 시각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 딱 첫 장면부터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테마가 주제는 관계에 대한 거라고 하면 전체적인 테마는 어쨌든 그리움인 것 같은데 그 그리움이라는 테마를 잡다 보니 사실 그리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동경도 있지만 혹은 약간 애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시절이 너무 좋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막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치면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의 초창기 작품들을 되게 연상시키는 카메라 기법이라든지 무빙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여줘요. 네. 이게 늘 약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원래 폴 토마스 앤더슨이 군중들을 잡는 카메라가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이런 쇼트들 되게 많이 썼거든요. 초반에 네. 매그놀리아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좀 좁아져요. 다루는 방식이 되게 타이트해지고 정말 약간 송곳처럼 가서 그거의 끝장이 이제 팬텀 스레드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팬텀 스레드야 뭐 워낙에 실내극 형태니까 좁은 공간에서 어떤 인물 구도, 관계,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주의 영화처럼 할 수밖에 없었긴 했지만 사실 원래 폴 토마스 앤더슨이 잘했던 거는 되게 뭐랄까 군중의 세계를 잡는 아주 격렬한 스테이징 그 세팅이었거든요. 그것들을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더 한 급 보여줘야지가 아니고 좀 홀가분하게 다시 초기 어떤 자유분방함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좀 가볍게 이렇게 부유하는 카메라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 보면서 매그놀리아에서 이제 오프닝 시퀀스 같은 것도 좀 떠올랐고 매그놀리아에서 이제 카메라가 뭐 약간 공간을 다 훑으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장소를 부유하잖아요. 떠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맘때만 해도 알트만의 후예인가 이러면서 그죠? 또 자기만의 길 그 다음에 걸어왔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 젊은 감독이 그게 이제 펀치 드렁크럽에서 잠깐 쉬었다가 데일비 블러드 이런 굉장히 뭔가 컨텍스트가 많이 담겨 있는 묵직한 역사랑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자의적인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느끼는 대로 가 이런 거에서 되게 주춤해서 뭔가 엄격해지고 좁아지고 뭐 타이트해지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상당히 많이 벗고 좀 홀가분하게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분방감을 좀 더 추구한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그 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태도는 뭔가
좋은 의미에서 반항아적인 기질이거든. 이렇게 순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네. 내가 만만하게 세계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들이 좀 엿보이는데 그런 태도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깔려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태도들이 뭐 이를테면 뭐 마스터처럼 되게 압박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뭔가 편하게 아 이렇게 펼쳐낼 수도 있구나 아 그때 그랬지란 느낌으로 좀 아 맞아 그 느낌 있어요. 뭐냐면 제일 인물이 아픈 순간은 안 보여주는구나라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게리는 알라나 보자마자 나는 이 사람과 여생을 보내리라 15살밖에 안 됐는데 인 것처럼 당신은 나의 인생의 여인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너는 내 인생의 여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별로 상대를 안 해주다가 자기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 동료 아역 배우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능청맞은 능수능란한 그런 친구랑 알라나가 손잡고 길을 걷고 있는 거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화 걸어서 숨소리만 듣는 좀 긴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식으로 뭔가 아픔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는데 이렇게 그 긴장감을 쭉 끌고 가면서 그냥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수화기만 붙들고 있는 장면 그리고 양쪽 집의 다른 식구들이 그런 그 두 주인공을 소파nom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 이제 그것만으로 이 연출을 한 거 그게 그 정도가 아마 제일 아픈 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소품을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아까 오프닝 장면을 얘기해 주셨던 거에 나온 거울이랑 지금 말씀해 주신 전화인 벽에 것 붙은 같아요. 유선 전화기. 그래서 약간 플라토닉한 느낌이 드는 거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접촉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손을 살짝 잡는 네네 그 정도. 그게 뭐 설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접촉을 안 함으로써 약간 완성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포착을 잘 한 것 같고 그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영화 전반이 좀 지향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주신 안 보여주면서 혹은 뭐 정확히 설명 안 하면서 오히려 모두의 어떤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모호한 지점에서의 가능성들을 늘 남겨놓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이 전화기에서 사운드를 통한 전달? 이 영화는 보여주는 것보다 들려주는 걸 통해서 훨씬 좋은 의미에서 좀 뭐랄까 간지럽히는 게 있고 그 사운드가 아까 화면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아날로그적이에요. 약간 그 화면이랑 딱 매칭되는 게 아니고 좀 옛날 거 듣는 것 같고 노이즈가 끼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뭔가 비껴가 있는 것 같고 사운드도 그렇게 했을 수 있겠네요, 진짜. 하나 뭔가 필터를 거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 그게 화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접촉 불가의 상황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노스텔지어라고 하면 옛날 것들 잘 고증하고 재현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리코리시 피자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태도는 그게 실제로 생생하게 재현이 안 되는 일종의 필터나 거리감이나 막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그런 한계들을 지시해주는 그게 훨씬 더 이런 노스텔지어적인 감흥을 증폭시키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완전히 생생된 과거로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그 과거를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일종의 거리감을 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비유한다고 하면 전달하지 못한 감정이라든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그 침묵을 통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 메시지 이런 거와 궤를 같이 하는 연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미친 짓으로 보이는 일이 허용되던 그 시절 할리우드를 대변하는 두 인물로 숀펜과 브래들리 쿠퍼가 우정 넘치는 출연을 해주는데 저는 숀펜이 이런 식으로 좀 우리를 웃겨준 지도 상당히 오래됐구나 하는 걸 이번에 되게 오랜만이야 이런 연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고 사실 그 인물의 움직임, 자동차와 인물의 움직임, 동선 이면에서 또 재밌었던 게 브래들리 쿠퍼 연기도 재밌었지만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남자친구 연기를 해서 물찜대를 주문하는 바람에 우리 주인공 둘이 트럭을 몰고 알라나가 몰고 그 집에 갔다가
오는 그 한 소동극 같은 네. 그런 시퀀스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두 사람 연기나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나오는 순간 약간 극장에서 헉하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뭐 리코시 피자가 원래 그 이 영화 자체는 레코드숍 네.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레코드 체인이 그 당시에 이런 이름으로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감초 피자라는 게 아마 그런 약간 그 LP판에 반들거리고 약간 살짝 반투명한데 모양이 피자 한 판 같은 뭐 그런 얘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은 네, 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네. 이제 이게 우리로 치면 되게 옛날 예. 다방 이름 붙여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거구나라고 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제목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이게 감초 피자라는 느낌? 감초에 해당하는 수많은 카메오와 캐스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피자가 뭔가 뭐랄까요 맛의 통일성 그러니까 맛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다 때려박고 그냥 한 번에 먹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온갖 깨알같이 등장하는 카메오랑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해줘서 그런 것도 좀 찾아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맥락을 전혀 모르면 그냥 저 사람 저 역할인가 보다 싶은데 또 PTA 영화 뭐 이거는 웬만한 영화들 다 공통점이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불친절 하잖아요. 네. 뭐 이음매도 잘 안 보이고 네. 시건도 갑자기 점프했다가 인물에 대한 전사나 사연이나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고 그냥 불쑥 들어왔다가 갑자기 호련듯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취하는데 모든 카메오들 다 그렇게 처리해버리니까 맥락 모르면 그냥 인물들이 되게 뭐랄까 일종의 전시하는 쇼처럼 되게 나 이 인맥이 이렇게 많아라고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확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요 피자 토핑들 뜯어먹는 것처럼 하나하나 뜯어보면 피자 토핑을 뜯어 드시는군요. 그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네. 요 맛을 좀 보기 가려지잖아요. 그냥 네. 하나 딱 통째로 먹으면 아무튼 그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나서 설명을 듣거나 찾아보니까. 하니까 이 인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실 것들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인물들은 아니죠. 미국 네. 문화 외부자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간 기차 보는 기차 구조랄까?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봐도 되게 재밌는 단편들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영화였어요. 그래도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한 번은 더 봐야지 좀 제대로 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랑스러운 영화, 좋은 영화는 결국 볼 때마다 좀 다른 것들이 보이는 네. 텍스트가 되게 두꺼운 영화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영화이고 아까 쇼펜 말씀하셨지만 여기선 잭 홀든이라고 나오잖아요. 윌리엄 홀든인가 봐요. 네네 그죠? 윌리엄 홀든을 얘기한다고 하고 그 술 마시면서 막 도곡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하고 저 새삼 느꼈어요. 한국어 발음이 참 어렵구나. 네, 그렇죠? 네, 네. 그 받침 들어가는 게 되게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 윌리엄 홀든 출연했던 모난의 도곡리 다리라는 영화가 있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영상 알았어요. 자료는 있지 않을까? 네. 한국 전쟁 배경으로 했던 영화이고 미키 로니, 뭐 그레이스 켈리,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윌리엄 홀든 이렇게 주연한 네,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런 영화에 대한 뭐 좋게 얘기하면 오마주인 거고 사실은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라는 그냥 쑥 등장하는 70년대 어떤 시대상이 그냥 보통 우리가 영화로 재현하면 정황과 앞뒤를 다 설명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재현의 네. 방식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가령 각주 달듯이 네네. 여기서 도곡리 전 대사로든 뭐든 간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한국에서 찍은 영화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재현된 세계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PTA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그냥 실제로 이랬고 그냥 중간에 잘라서 이렇다고 쑥 불쑥 네. 등장했다 그냥 불쑥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쇼펜이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재밌었고 브래들리 쿠퍼도 나오잖아요. 물친데 배달해준 할리우드 배우로 이게 뭐 아마도 크리스토퍼슨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타 탄생에 같이 출연했던 아니 근데 진짜 그 옛날 스타들의 그 믿을 수 없는 행태? 뭐 그런 약간 가까이서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나서 좀 웃겼어요. 브래들리 쿠퍼가 좀 그런 예전에 그 영화 뭐였죠? 아메리칸 허슬. 네. 그때도 그렇고 약간 그런 기괴함? 그 딴 시대에서 온 것 같은 광기? 뭐 이런 네네네. 거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다고 하고 실제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가족도 잠깐 나온다고 하고 알리나의 가족도 잠깐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임이라고 하는 어떤 밴드? 네, 네. 네. 그 알라나의 가족은 진짜 알라나의 가족들 너무 닮아서 혹시나 했더니 정말 코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가족이고 사실 스필버그 딸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도 나와 싶을 정도로 되게 많아요. 진짜 인맥 총출동.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버지도 나오고 맞아요. 뭐 아까 말씀한 스티븐 스필버그 딸, 잭 니콜슨 아들, 마이클 지카노 아들, 할리우드 가정들 내 인맥 총출동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이제 그 스타 자체라기보다 혹시 전화해가지고 영화에 자기도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런 식으로 전화 돌렸을 것 같은.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런 헐리우드 주변부나 뒷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 영화의 태도나 방식이 그냥 정말 히피스럽다고 해야 되나 70년대 어떤 분위기 자유분방하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내가 이런 영화 만들고 있으니까 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그냥 한번 우리 그쵸, 현장에 그쵸. 놀러 볼래? 이런 느낌으로 여러 인물들이 진짜 감초처럼 등장을 해서 그게 또 이 영화에 깔려있는 정서나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도 몰라줘도 뭔가 형식과 내용의 일치랄까? 그렇죠. 만드는 방식과 내용의 일치랄까? 그러니까 헐리우드 언저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카메오들이 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본질에 닿는 그런 존재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나. 상당수가 또 지역 출신의 비전문 배우라고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냥 우리가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기법을 동원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매여서 어떤 형식 쪽에 끌려갈 때도 있는데 이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PTA니까 할 수 있는 되게 모호한 지점에서 영화와 다큐와 일테면 친목 모임과 시대에 대한 그리움과 요 사이쯤에 모호하게 뭔가를 섞어 놓는 그래서 정말 제목이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피자. 저 피자. 그런 해석은 저 송 기자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훨씬 어둡고 무거운 PTA 영화에서 아까 뭐 일관성 얘기를 하셨지만 굳이 찾아내자면 조금 좀 동물적으로 내가 이 세계에 수용되고 싶어 하는 몸부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온 것 같은데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갈까?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뭐 마스터도 그렇고 뭐 부기나이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른 나이인데 좀 유치하고 아직도 날 받아줘야 하는 약간 어린이 같은 그런 측면을 드러내는 면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연령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되는 나이랄까? 좀 그런 어두움이나 어떤 무게감 같은 게 좀 거친 것 같아요. 허용되는 방황이니까. 네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화들, 뭐 마스터나 매그놀리아, 매그놀리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매그놀리아의 톰 크루즈 같은 거 진짜 몸부림. 경향으로는 약간 이 영화는 매그놀리아 쪽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긴 하고 이제 마스터나 뭐 팬텀 스레드 이런 영화들 보면 심리학적인 영화 같잖아요. 관계에 대한 집착, 탐닉, 뭐 편집광적인 묘소들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옮겨낸다는 거에 충실한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느낌은 뭐 굳이 비유하자면 좀 시시덕거리는 대수롭지 않게 떠들고 농담처럼 주고받고 하는 그 와중에 메인 테마로 깔려있는 거는 두 사람의 첫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관계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되게 전체 상호보완적인 것들이 다 엮여있는 낭만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노스텔지어? 낭만이라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이게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지금은 없어 라고 하는 거를 좀 거리를 벌리고 가는 느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재현하는 거라든지 우리 70년대 한 건데 데려다 놓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엇갈리는 것들을 마주보게 만드는 두 사람의 관계도 계속 엇갈리고 사운드랑 이미지도 계속 매칭이 안 되거나 뭐 필터를 하나 씌운 것 같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서 제가 최근에 영화 포함해서 제일 재밌게 본 좀 나를 설레게 만든 작품이 그 지금 드라마 하고 있는 25, 21라는 김태리랑 남주혁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몇 회 안 했잖아요. 네, 2화 이제 첫 주 한 거죠. 근데 보고 나서 되게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어, 그 시절에 어떤 것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연대가 언젠데요? 90년대 이제 IMF 터지는 시기. 98년이군요. 네네. 시대 97년 때문에 다 말. 힘든 시기에 만나는 청춘 남녀의 얘기인데 그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요소 중에 하나가 카메라 필터였어요. 우리 흔히 대만 청춘 영화 얘기할 예, 때 알겠어요. 약간 뽀샤시한 예. 근데 단순히 낭만화시키는 뽀샤시라기보다는 좀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이 카메라 앞에 청춘이라는 이름의 필터 끼어 있는 것 같은 실제로 그 시절에 들어가서 98년을 연상해 보면 저렇게까지 뭐 뽀샤시하거나 아름답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주는 카메라의 어떤 톤 자체가 약간 그렇게 좀 밝고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이면서도 이게 과거를 재현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청춘이란 시절을 바라본다는 느낌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영화도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과거 재현하는 쪽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도달할 수 없는 되게 좋았던 시절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그리움 전체에 깔려있는 애상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25, 15. 아, 그렇죠. 나이 차가 훨씬 더 많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는 또 오스카 노미네이션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서 약간 의외였던 게 저 알라나 하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첫 작품이긴 하더라도 뭔가 후보 지명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고 그리고 또 아니 이렇게 산만 끝판왕 구조인데 각본상 후보를 보통은 각본상을 좀 정교하고 그렇죠. 치밀한 각본을 네. 후보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조금은 의외였어요. 뭐 감독상, 작품상 이런 건 전혀 의외가 아니었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건 정말 이야기로 치면 과할 정도로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주요 플롯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는 사람 유명 배우가 막 등장하기도 하고 되게 우연한 어떤 선택이나 사건들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까지 데려갔다가 PT도 되게 놀라고 웃지 않았을까요? 각본상 후보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중구난방의 펑키인데 그러게. 그 중구난방 전체가 톤을 이루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그 점을 또 이렇게 높이 평가했을 수도 있겠죠.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피자 같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자는 한 번도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동료 기자 한 분이 피자가 나온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영화 끝나고 피자 먹어야지 하고 갔다가 크게 실망했다는 꽤 많은 리뷰에서 이게 우리 첫 문장 뭐로 쓸까 얘기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첫 문장 되게 많더라고요. 피자는 안 나온다. 우리 거실 피자는 피자가 없다. 막 이런.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 있으면 재미가 없는 리드가 되는데. 상투적인 리드이죠. 자, 그렇게 피자 같은 영화 리코리스 피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